겨울밤 기온이 뚝 떨어진 저녁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포장마차 불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고 김이 올라오는 반죽 냄새가 좁은 거리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어 개씩 사가며 따뜻하네요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오늘도 혼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장마차 옆에 놓인 낡은 의자를 슬쩍 바라보며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발밑에서 눈을 터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지나가나 싶어 고개를 들었고 예상과 달리 깔끔한 코트를 입은 작은 남자애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나, 붕어빵 한 개만 주세요. 아이의 말투는 어른 흉내를 내는 듯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의가 지나치게 바른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을 집어 건넸습니다. 추운데 많이 춥죠? 얼른 먹어요.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깊고 맑았고 먹는 내내 이상하게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어색해져서 불세기를 다시 조절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붕어빵을 다 먹고 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누나 이름이 한서연 맞죠?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또래 아이가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이의 표정은 갑자기 심각해졌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펼치며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서연의 이름과 포장마차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누나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은 차갑게 식은 거리보다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연의 귀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하는 엄마가 누군지 예상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언니 지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기 때문이죠. 서연은 당황한 채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한지우 맞아?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누나를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대요. 그 말은 겨울밤 찬바람보다 더 깊숙이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었던 언니가 마지막이라고 했다는 말. 그 의미를 헤아리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불판 위에서 붕어빵이 타는 냄새를 느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큰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자동차가 급하게 멈추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골목 끝에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허둥지둥 뛰어내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무전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이의 얼굴을 찾고 있었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꼬마는 보통 집 아이가 아니었고 저 멀리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잠시 굳어 있었어요. 골목 끝에 들어온 세단들의 헤드라이트는 눈발을 가르며 강한 빛을 쏟아냈고 그 주변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전기로 대화를 주고 있었고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 상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었죠. 서연은 심장이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처럼 작은 이 공간에 갑자기 재벌가의 기척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이 하유는 서연 옆에 바짝 붙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저희 집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무게가 느껴지는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아이를 보며 순간적으로 책임감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과 아무 인연도 없어 보이던 아이가 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아이가 지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일단 포장마차 뒤로 들어가 있어. 저 사람들이 너 찾는 거면 여기 있으면 바로 들킬 수도 있어. 하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10년 전 갑자기 집을 떠난 언니를 떠올리자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그 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지금 이 어린아이가 대신 전하고 있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윤군의 마지막 위치가 이 근처입니다. 포장마차 쪽도 확인해. 짧고 단호한 말투는 오랜 시간 훈련된 경호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붕어빵 집게를 내려놓고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포장마차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는 평범한 집아이가 아니었고 그의 행동 하나가 재벌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묘한 미련과 정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포장마차 바로 앞까지 다가와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정중하면서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어린 남자애 하나 못 보셨습니까? 이 근처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서요. 서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애들이 자주 지나다니긴 하는데 제가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호원의 눈빛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은 시간에 쫓긴 듯 다음 장소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내쉬며 겨우 안도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죠. 포장마차 뒤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하윤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죄송해요. 누나까지 위험하게 한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게 더 대단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온 거야? 엄마가 정말 나를 찾는 거 맞아?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많이요. 그래서 누나를 꼭 보고 싶대요. 근데 아빠가 반대해서 제가 혼자 나왔어요. 그 말은 눈발처럼 가볍지 않고 돌덩이처럼 서연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고 아이가 그 사실을 스스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연은 손을 떨며 포장마차 천막을 조금 내리고 아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또 다른 차량들이 들어왔고 이번엔 훨씬 더 단호한 기세로 경호팀이 움직였어요.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냉철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가 장남 정도현이었죠. 그는 골목을 천천히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제발 여기 있어라.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서연은 아이가 숨을 멈추는 듯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예요, 누나. 저기 있는 사람 아빠예요.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포장마차 안이 재벌가의 소용돌이 한복판이라는 사실을요. 서연은 포장마차 뒤쪽에서 숨을 죽이며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는데도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과 무전 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골목을 뒤덮고 있었고 그 사이로 정도연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눈빛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운 인상을 풍겼지만 그 안에 감춰진 초조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서연의 패딩 끝을 꼭 잡고 떨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손끝 온도가 차갑다는 걸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외면할 수 없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도연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고 그 눈빛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포장마차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순간 심장이 저릿하게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자주 오가서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한 사람처럼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연의 미세한 긴장을 단번에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보셨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말끝이 흔들렸고 그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여운을 남겼어요. 서연은 순간 아이의 미래와 안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넘겨주면 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고 싶다던 말이 머릿속에 반복되어 울렸죠. 경호원 2명이 포장마차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천막이 흔들렸고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윤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봤고 서연은 조용히 아이의 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천천히 천막을 젖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밀려들어왔고 경호원 2명이 동시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의 뒤에서 천천히 얼굴을 내민 하윤 때문이었습니다. 하윤 군. 경호원들은 즉시 달려오려고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숨에 무너진 듯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다가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하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누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말은 골목의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주변 경호원들도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찾아온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엔 놀람과 혼란
그리고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한서연 씨입니까?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더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의 동생.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골목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서연의 심장도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자신을 버린 줄만 알았던 언니.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재벌가 장남이 그 언니의 남편이자 자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의 중심에 서 있었죠.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정말 당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는 믿기 어려운 듯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대요.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그를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던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려 서연에게 말했어요. 한서연 씨, 제발 제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그 순간 골목 끝을 비추던 헤드라이트가 흔들리며 눈발이 흩어졌습니다. 붕어빵 굽던 작은 포장마차는 이제 재벌가의 비극과 가족의 상처가 마주하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고 눈앞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포장마차 뒤에서만 보이던 재벌가의 기세가 이제는 자신을 둘러싸고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고 그 벽 한가운데에 언니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도연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는 게 선명했죠. 서연은 아이인 하윤을 옆에 두고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많이 위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골목의 한기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마치 바람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서연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 했죠. 하유는 아버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누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꼭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은 억울함과 애절함이 섞인 떨림을 품고 있었고 서연은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같이 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조금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재벌가 특유의 냉철함보다 아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언니. 모든 상처는 자신에게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기자 포장마차에 불을 껐습니다. 작은 불빛이 꺼지며 김이 사라졌고 거리의 어둠이 다시 골목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볼게요. 그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호원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서둘렀고 하유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그 작은 손에 담긴 용기와 간절함은 놀라울 정도로 컸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덮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했어. 하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꼭 보고 싶대서요. 누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도연은 운전석에 올라타기 전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상처가 됐던 건 알지만 오늘만큼은 제발 누나로서 와주십시오. 그의 말은
과거의 오해와 현재의 절박함을 모두 담고 있었죠. 차량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을 스치며 흐르고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걸어다니던 길들이 떠올랐고 언니의 웃음과 자신을 감싸던 손길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기억 끝에는 항상 언니가 갑작스레 사라졌던 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우의 병은 흔하지 않은 병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최근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찾은 이유가 정말 그것뿐인가요? 그냥 보고 싶어서?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우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상처가 낡은 천을 찢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렸던 세월이 떠올랐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 말을 필요로 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차량이 병원 앞에 도착하자 강한 바람이 차 문을 흔들었습니다. 조용한 병원 앞 로비는 깊은 새벽 분위기로 가득했고 긴급 상황을 알리는 미세한 음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도연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우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서연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가의 장례 총괄을 맡는 엄격한 시어머니가 로비에 서 있었고 서연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데려온 겁니까? 눈앞에 또 다른 벽이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언니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재벌가의 갈등이 서연의 앞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어요. 난방이 켜져 있음에도 서연의 손등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로비 중앙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고 그 눈빛에는 냉기와 평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우의 친정 동생입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힘이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우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로 반박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아무나 들여보내자는 겁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 말은 마치 서연을 향한 비난이자 동시에 도연을 향한 질책처럼 들렸어요.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고 있었고 로비의 공기는 더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시선에 집중해 어색해졌지만 애써 어깨를 펴고 섰어요.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작게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그러나 옷깃에 배어있는 붕어빵 기름 냄새와 싸구려, 패딩, 낡은 운동화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안 체면보다 지우가 더 중요합니다. 지우가 의식을 잃기 전에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여성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병원 주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이 이곳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내일 기사에 뭐라고 나겠습니까?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평범한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도록 버티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누나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데려왔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어른들의 논리를 단번에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여성은 잠시 말을 잃고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긴장했지만 바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며 아이와 서연 그리고 도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여성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잠깐입니다. 기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가게 하세요. 그녀의 말은 허락이면서도 여전히 경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묘하게 어색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원망부터 할지, 안부부터 물어야 할지, 어떤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서연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떨려요?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조금 아니 많이 떨려요. 너는? 저도요. 그래도 잘 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병동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문 앞마다 환자의 이름과 차트가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간호사 몇 명이 바쁘게 걸어 다녔지만 이쪽을 힐끗 보고는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이 병실이 어떤 집단의 것인지 다들 알고 있다는 눈치였죠. 도연은 가장 끝에 있는 특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옆에는 다른 방과는 다르게 추가로 경호원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간호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지우방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서연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고 숨이 깊게만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문을 열면 1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떠올리던 언니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 언니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연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야가 잠깐 흐려졌다가 또렷해졌어요. 네, 들어갈게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약품 냄새와 함께 희미한 음악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병실은 일반 병실보다 훨씬 넓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묵직하고 고요했어요. 창가 쪽에는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마른 어깨와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그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분명 서연이 기억하던 그 언니의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아주 약하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며 겨우 말했습니다. 서연? 그 한마디는 모든 시간을 꿰뚫고 가슴속 깊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언니의 눈동자가 더 또렷해졌고 그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미안함,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힘겹게 손을 들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손끝을 조금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왔구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엔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눈이 붉어진 상태로 언니를 내려다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목까지 차올라 섞여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마지막이라는 듯 쏟아지는 그 눈물은 재벌가의 화려한 이름과 병실의 고급, 장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듯한 정적에 감싸여 있었어요. 산소 공급기의 일정한 기계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지우의 얇아진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연은 언니의 곁에 서서 떨리는 손을 잡으려다가 망설임 끝에 겨우 손끝을 맞댔어요. 그 순간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서연아. 지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꺼질 듯한 촛불 같았지만 그 안에 실린 감정은 너무도 깊었어요. 서연은 목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언니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그 질문은 10년 동안 가슴속에서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던 질문이기도 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조금 떨구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서연은 손끝을 더 꼭 쥐었어요. 지우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과 시어머니 쪽으로 향하며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하고 친정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강하게 말했어. 내가 약해서 지키지 못했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킨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우야, 그건 그때 어머니가. 지우는 작은 손짓으로 말을 막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나를 위해 많이 싸워줬어 하지만 결국 나는 연을 끊어야 했지. 서연은 충격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언니 그럼 나한테도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언니가 날 버린 줄만 알았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고 지우의 눈빛은 더 깊은 죄책감으로 젖어갔어요. 미안해. 매일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서 하지만 일절 연락 금지였고 내 편지는 모두 버려졌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단숨에 뒤집히는 듯 했어요.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도연조차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 집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도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더 이상 기득권의 권위를 지키는 태도보다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약해서 널 지킬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은 10년의 오해를 하나씩 뜯어내는 듯 했어요.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언니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마음속을 뒤흔들었죠. 하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누나 진짜 왔어요. 제가 데려왔어요. 지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흐느끼듯 웃었어요. 그래, 우리 하윤아, 내가 해냈구나.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혈연이라는 연결이 이렇게나 강하게 울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그 말은 시작만으로도 너무 무거웠고 서연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어요. 말해, 언니. 다 들을게. 지우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도연도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그날 내가 집을 떠났던 진짜 이유는 결혼 때문만이 아니야. 병실의 공기가 순간 멎은 듯 멈췄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서연의 눈을 깊게 파고들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집을 떠난 거야.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치는 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이 이제서야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지우의 한마디, 너를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났다는 말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바닥이 갑자기 뒤집힌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떠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나는 그날 이후로 그냥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지우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지만 꼭 해야 할 말을 꺼내겠다는 의지가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기억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안이 엉망이었던 그날이야. 서연은 자동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겨울, 집안 공기가 늘 술 냄새와 한숨으로 가득하던 시기였죠.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떠안았고 집에는 이상한 남자들이 찾아와 고함을 치곤 했습니다. 그날도 낯선 사람들이 집 앞까지 몰려와 소리를 질렀고 서연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못 갚아서 너한테까지 손대겠다고 했어. 고소도 하고 너 인생 망가뜨리겠다고. 너 그때 대학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 순간 서연의 기억 속에서도 끊겨있던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던 쉰 목소리, 막내까지 걸면 평생 못 일어나요. 라고 간절히 말하던 언니의 울먹이던 음성.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치던 언니의 옆모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정 회장님 회사 쪽도 같이 당한 피해자였어. 우리 집이 보증 잘못 써서 함께 손해본 거래처 중 하나였지. 그 사람들까지 너를 걸고 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했어. 도연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힌 채 입술을 다물었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 그쪽에서 조건을 내걸었지. 빚 정리해 줄 테니 지방과 인연 끊고 결혼해서 여기로 오라고.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니의 말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맞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그럼 그 결혼이 나 때문에. 너 대학 가는 거 막지 않게 하려고. 너 이름이 아무데도 안 올라가게 하려고 선택한 거야. 나 아니면 너였어.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왜 뒤돌아볼 수 없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너를 붙잡고 울면 너 안 가겠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조용히 떠났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의 답이 지금 눈앞에서 하나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버렸다라고 믿었던 언니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려고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언니 그럼 왜 한 번도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10년 동안 혼자 남겨진 줄로만 편지 수십 통을 썼어. 내가 좋아하던 편지지에 그런데 여기 와서 친정과 연락 끊으라는 말에 내가 몰래 쓴 편지들을 전부 없애버리셨어. 지우의 시선이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또 한 번 묵직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고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결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어. 재벌가 며느리는 흙수저 집안과 멀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집안 체면도 지킬 수 있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굳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그런 선택까지 했다는 건 몰랐다. 빚을 대신 떠안고 동생 인생을 지키겠다고 나선 줄 나는 알지 못했다. 도연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도 지우가 말했잖습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감상적인 소리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손은 오랫동안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쥐어온 손이었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흔들리는 손이었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사과를 한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했다는 건 알겠다. 잠깐의 침묵 뒤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원망이 많을 거라는 건 알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지우 곁에 있어줘요. 그게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일 테니까. 그 말은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이 집안의 어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나 언니 많이 미웠는데요. 지금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입가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늦었지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모니터에서 미세한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와 수치를 확인했고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시키셔야 해요. 의사가 빠르게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고 모두에게 잠시 물러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힘겹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들 다 내 가족이에요. 의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최소한의 조치를 하며 자리를 조정했습니다. 침대 둘레에는 서연과 도연, 하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약속해줘. 나 없어도 내 삶 포기하지 말고 너답게 따뜻하게 살아줘. 서연의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언니도 약속해요. 어디 가서든 아프지 말고요. 지우는 아주 약한 목소리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윤이 엄마 대신 잘 부탁해. 하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누나랑 같이 붕어빵 먹으러 갈게요. 약속할게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긴박해졌고 간호사들이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우야, 버텨줘, 제발, 조금만 더. 서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 같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우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흔들리며 어느 한 점을 향해 멈춰 섰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이 잠시 완전히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돌연 깊은 물속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의 긴 경고음은 어느 순간 짧은 신호음으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침대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무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지우는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서연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멍하니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조용히 감긴 얼굴은 마치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더욱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언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윤이 작은 몸을 흔들며 침대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우리 붕어빵 먹으러 가야 하잖아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애절했고 도연은 눈을 감으며 힘겹게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윤아, 엄마 이제는 아프지 않아. 편히 쉬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듯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 병실엔 가족만이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벌가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그녀도 결국 한 사람의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였죠. 그 시각 서연은 언니의 손등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나 이제 알겠어. 언니가 왜 떠났는지, 왜 나를 지키려 했는지. 앞으로는 나도 언니 지키던 마음으로 살게요. 그 말은 오롯이 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하윤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어요. 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지우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오갔지만 서연에게는 오직 언니와의 마지막 기억만이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하윤은 서연 곁에 서서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붕어빵 우리 같이 만들어 줄래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 붕어빵을 굽는 동생 이야기. 아마도 그 이야기 속에서 언니는 동생의 냄새, 동생의 손길, 동생의 온기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만들러 가자. 둘은 포장마차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붕어빵 틀 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주변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서연은 반죽을 올리고 팥소를 넣고 틀을 덮으며 하나씩 구워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하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누나, 엄마도 이런 냄새 좋아했어요? 서연은 잠시 미소 짓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어렸을 때 겨울이면 둘이서 여기서 붕어빵 사 먹었어. 언니는 꼭 꼬리부터 먹었지. 하윤은 붕어빵 하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을래요. 그리고 조심스레 붕어빵의 꼬리부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과 섞이며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좋겠다. 우리 둘이 같이 있어줘서. 서연은 그런 하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있으니까. 언니가 걱정 안 할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도연은 조용히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당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마워요. 지우가 바랐던 마지막 소원을 당신이 이뤄줬으니까요. 서연은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언니가 바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요. 도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윤이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이제 가족이 당신과 저뿐이니까요. 이 말에 서연은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떠난 자리에 생긴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남겨진 사람끼리 연결되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포장마차 앞 작은 테이블에 붕어빵 3개를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하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늘 위의 언니를 위해.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지켜줄게. 나도 잘 살아볼게. 차가운 바람 사이로 붕어빵 향기가 길게 흘러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언니에게 닿기라도 하는 듯 밤하늘 위로 부드럽게 퍼져갔어요.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